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 1리터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전쟁이 터지고 단 5일 만에 휘발유가 리터당 180원 가까이 올랐는데 국제유가가 국내에 반영되려면 원래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전쟁 다음 날부터 바로 가격이 뛰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어떤 구조로 이 돈을 가져가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기름값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 건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정리해보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중동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는데 이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하거든요. 특히 한국은 수입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어서 이 해협이 막히면 우리나라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국제 유가는 급등하기 시작했고 WTI 원유 선물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으며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화되면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내는 돈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판매 가격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성됩니다. 정유사 공급 가격, 주유소 유통 마진, 그리고 세금인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세 덩어리 중에서 세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2월 넷째 주 기준으로 정유사의 리터당 평균 휘발유 공급 가격 1,616원 중에서 세금이 무려 52%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리터당 529원, 교육세가 79원, 주행세가 138원으로 고정돼 있고 여기에 관세 3%, 수입부담금 미터당 16원, 그리고 최종 판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까지 붙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미터당 약 820원에서 900원 정도가 순수하게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유사는 얼마를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정유사의 수익은 흔히 말하는 정제 마진으로 결정됩니다. 정제 마진이란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구입 비용과 운송비, 운영비를 빼고 남는 금액을 말하는 건데 이게 국제 시세에 따라 크게 출렁이거든요. 정유사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정제 마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석유 제품 가격이 원유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 마진이 확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전쟁 상황에서는 석유 제품 가격이 원유보다 더 급격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정유사가 오히려 마진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주유소 마진은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평상시 기준으로 주유소가 휘발유 1리터를 팔아서 남기는 마진은 대략 50원에서 75원 수준인데 여기서 인건비, 임대료, 전기료, 카드 수수료 같은 운영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남는 건 리터당 10원에서 20원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거든요. 특히 도심에 있는 중소형 주유소들은 매출 대부분이 휘발유에 의존하다 보니 이 마진으로는 사실상 운영이 빠듯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입장에서는 정유사 공급 가격이 오르면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전쟁 이후에 벌어진 가격 인상 속도입니다. 원래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2주에서 3주의 시차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실어오는 운송 시간, 정제 과정, 유통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2월 28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다음 날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오피넷 자료를 보면 전쟁 발발 당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미터당 1,692원이었는데 단 6일 만인 3월 6일에 1,872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에 54원씩 오른 날도 있었고 경유는 더 심해서 같은 기간 동안 289원이 뛰면서 오히려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이상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름값이 내릴 때는 2주에서 3주씩 시간을 끌면서 천천히 반영하더니 오를 때는 왜 하루 만에 바로 반영되냐는 거죠. 이른바 로켓과 깃털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가격이 오를 때는 로켓처럼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내리는 걸 비유한 표현입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유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담합해서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유업계의 해명을 들어보면 나름의 논리가 있긴 합니다. 국내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기준이 되는 건 중동의 원유 가격이 아니라 싱가포르 거래소의 석유 제품 가격이거든요.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급등했는데 휘발유는 2월 27일 배럴당 79달러에서 3월 4일 99달러로 25% 올랐고 경유는 92달러에서 140달러로 무려 52%나 폭등했습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 가격이 하루 만에 100원, 경유는 200원 이상 뛰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논리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가격을 올리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꼬집었거든요. 싱가포르 거래소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주유소에서 팔고 있는 기름은 이미 전쟁 전에 수입해서 정제한 기름이잖아요. 아직 비싼 기름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격을 올렸다는 건 결국 정유사가 국제 가격 상승분을 선반영해서 마진을 더 남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태환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했는데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2주 뒤에 한꺼번에 30%에서 40%를 올리면 소비자 저항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주에 걸쳐 나눠서 올리는 게 오히려 가격 변동폭을 완만하게 조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논리인데 이 설명이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이 되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내릴 때는 그런 점진적 하락이라는 명목으로 천천히 내리면서 오를 때만 이런 논리를 가져다 대니까요. 이제 기름값이 오르면 왜 모든 물가가 다 같이 오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석유는 단순히 자동차 연료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에 석유가 들어가거든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석유가 필요하고 만든 물건을 트럭이나 배로 운송할 때도 경유가 들어가고 농사를 지을 때도 농기계에 기름이 필요하고 비닐하우스 난방에도 기름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면 생산 비용, 운송 비용,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결국 최종 소비자가 사는 물건 가격에 전부 전가되는 거죠.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일반적으로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 물가는 약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처럼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100달러까지 가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나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도 나왔거든요. 특히 경유 가격 급등이 치명적인데 경유는 화물차와 트럭의 주 연료이기 때문에 경유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직격탄을 맞고 그게 바로 식품값과 생활용품 가격으로 연쇄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유가 급등의 영향이 식탁 물가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 올 여름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본격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환율 효과까지 겹칩니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같은 양의 기름을 사더라도 원화로 치면 더 비싸게 사는 셈이거든요. 지금 전쟁 여파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게 유가 상승 효과를 더 증폭시키는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유가 자체의 상승에다가 환율 상승까지 더해져서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기름값 인상폭은 국제유가 상승률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것도 아닌데 갑자기 기름값이 폭등했다며 석유류 제품의 최고 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인 6일에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당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한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은 크게 4가지입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비축유 방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 그리고 불법 유통 단속 강화인데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유류세 인하는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현재도 유류세 인하가 시행 중인데 재정경제부가 인하율을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유류세를 더 깎으면 리터당 가격이 수십 원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 재정에 부담이 생기는 게 단점입니다.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9개 비축기지에 보유하고 있는 약 1억 2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풀어서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석유공사는 3월 6일 울산 비축기지에 쿠웨이트 국영 석유사로부터 200만 배럴의 원유를 입고했고 22일에는 여수 기지에 아랍에미리트에서 200만 배럴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인데 점유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선제적으로 비축유를 대여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수급 위기가 본격화되면 그때는 손 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히는 건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입니다.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 이 제도는 석유 가격이 크게 올라서 국민 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거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하거든요. 문제는 이 제도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를 30년 만에 부활시키려는 것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면 정유사와 주유소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공급 절벽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기름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가격을 통제받은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서 유가 상승이 길어지면 그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불법 유통 단속도 대대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산업부는 3월 6일부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해서 한 달에 2천여 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 매점 매석, 판매 기피, 가짜 석유 혼합 판매 같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유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알뜰 주유소에 대한 단속이 눈에 띄는데 한국석유공사는 전국 알뜰 주유소에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알뜰 주유소에 대해서는 사업권 박탈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알뜰 주유소는 원래 인근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가 안정에 기여하라고 만든 정책인데 이 취지에 맞지 않게 편승해서 마진을 챙기는 곳들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의 기름값 전망을 이야기하면 솔직히 당장은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전쟁 8일째인 3월 7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90원을 넘었고 서울은 이미 1,942원까지 올라서 리터당 2,000원 시대가 코앞이거든요.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상태에서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100달러는 물론이고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주요 공급망 차단 시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80달러에서 100달러 선을 현실적인 전망으로 봤고 스웨덴계 금융사 SEB는 봉쇄가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핵심 변수는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정상화되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이 4주에서 5주면 끝날 것이라고 했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새 최고 지도자에게 완전한 복종을 선언하면서 저항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딜로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10% 이상 올랐지만 미국 주가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건 시장이 이 전쟁을 단기전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전쟁이 길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본격적인 공급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그때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유가 폭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지만 몇 가지를 짚어보면 이번처럼 주간 상승률이 35%를 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가격이 본격 반영되기 전에 미리 가득 주유해두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실제로 전쟁 직후 대전의 한 저가 주유소 앞에는 차량 수십 대가 300m 넘게 줄을 서서 4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피넷 같은 유가 비교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변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고 알뜰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건 우리나라 석유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정유사 중심의 수직 독과점 구조에서 소비자는 가격 결정 과정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반영되면서 내릴 때는 느리게 반영되는 비대칭적 가격 구조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세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격 구성도 문제인데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당장은 효과가 있지만 세수 부족으로 다른 곳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풍선 효과가 생기고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면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어떤 정책이든 완벽한 해법은 없는 셈이죠. 다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이 기름값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택시비, 버스비 같은 교통비부터 배달비, 식재료비, 공산품 가격까지 우리 생활 전반의 물가를 밀어올리는 도미노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든 국제유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고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고 전쟁이 종결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최대한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고 정부의 정책 대응이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이 위기의 깊이가 달라질 겁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건데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약 92%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서 중동의 전쟁이 날 때마다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건 어찌 보면 예견된 결과거든요. 유 비축량이 100일치 정도 확보돼 있다고는 하지만 전쟁이 그 이상 장기화되면 비축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원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원유 수입선 다각화 같은 중장기 대책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때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내는 기름값의 절반은 세금이고 나머지 절반 중 대부분은 원유 도입 비용과 정유사 공급 가격이 차지하며 주유소 마진은 전체의 5%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정유사는 국제 가격 상승분을 즉각 반영하면서 마진을 확보하려 하고 주유소는 올라간 공급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만 2번, 3번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최고 가격제든 유류세 인하든 모두 부작용이 있는 한시적 처방이고 진짜 해법은 전쟁 종결과 에너지 자립도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과제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기름값이 어떻게 되든 이 유통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내 지갑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